시간 지연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갖는 시점과 그 불만을 얘기하는 그 두 행동 간의 시간 지연. 아,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용기를 못 내고, 근데 또 돌아서면 그 친구 속으로 욕하고 있었고, 그것부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불편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주는 거, 불편할 수 있는 질문한다. 그러니까 한 1년, 2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실리콘밸리에서 리더들의 멘토가 되셨던 분이시죠. 한기용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영상 찍으면서 정말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못 보셨던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짧게 조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커리어를 삼성전자에서 시작해서 2000년에 미국에 넘어갔고요. 26년 동안 주로 개발자로 일을 했고, 야후 같은 대기업도 다니고요. 스타트업 창업도 해보고, 작은 스타트업 총 7개 다녔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곳은 일러닝 회사로 유명한 유데미 4년 정도 다녔고, 지금은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일을 하면서 자문이나 투자 같은 거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신간 리더십 연습이라는 또 책을 내셨는데, 먼저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이 리더라는 역할이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함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기용님께서는 리더 포비아 같은 것을 개인적으로 좀 경험하신 적은 없으실까요? 많았죠. 저는 제가 리더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고, 그냥 남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한 거는 야후 들어가서 처음으로 롤 모델이 생긴 거예요. 리더로서의 롤 모델. 리더로서 롤 모델이 보이니까 이제 같은 동양인으로서 존경받는 리더가 보이고, 또 그분이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나랑 되게 비슷한 사람인데 이런 스타일로도 실리콘밸리에서 리더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존경받을 수 있구나라는 게 보이니까 그때 좀 마음이 바뀌었죠. 내향성이 조금 더 강한 분들은 기질적으로 내가 좀 리더에 맞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좀 어떻게 그러면 내향적인데도 불구하고 리더 역할을 잘했는지 약간 더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내 스타일에 맞는 리더십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외향적일 필요는 없는 거고, 결국 리더의 역할은 하나의 비전,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팀을 만들고 그 팀을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저도 외향적인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근데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잘하는 걸 보니까 아,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런 거를 봤고, 이분이 잘했던 거는 사람이 되게 부드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 팀원들 관점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가 쉬운 거죠. 영어로 표현하면 어프로처블 하다고 하는데, 어프로치하기가 쉬운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결국은 무슨 의견 교환이건 결론을 내줘야 되잖아요. 제가 존경했던 그 리더분이 잘했던 거는 명확한 결정을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드러움으로 의견을 끌어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이번에는 갑시다 라고 명확하게 결정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시사점이 됐죠. 저게 리더의 모습이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성격은 좀 리더랑 맞지 않는데 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제목처럼 정말 리더십이 과연 연습을 통해서 좀 내가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일까 좀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분들이 좀 리더십을 실제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첫 번째는 이게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연습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인지해야 돼요.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죠.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또 되려면은 주변에 좀 서포트가 있어야 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연습은 뭐였냐면, 그 모든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으니까 그 다름을 이상함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 이거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대화를 안 했는데 호기심을 가지려고 했던 거,
호기심을 갖는 훈련을 했던 게 하나가 도움이 됐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불편한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피드백을 주는 거, 미팅에서 질문하는 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스몰 톡 하는 거 중요하고 한데, 전 그런 걸 타고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매일매일 오늘 하루는 미팅에서 질문한다. 약간 남들이 볼 때 불편할 수 있는 질문한다. 또 하나는 오늘 퇴근하기 전에 복도에서 만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스몰 톡한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1년, 2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라고 믿는다면 실망하고 포기하기가 쉬울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긴 호흡으로 내가 꾸준히 매일매일 변화한다면 언젠가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연습이고 실제로 제가 했던 연습이고요. 그래서 기용님께서 좀 이런 식으로 연습했을 때, 이 정도면 좀 이제 리더에 맞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느낀 게 혹시 한 얼마 정도 걸리셨을까요? 한 2, 3년은 걸린 것 같아요. 2, 3년 정도 걸렸고, 그거를 느꼈던 시점은 언제였냐면, 미국은 해고가 가능한 사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 해고라는 경험을 했을 때는 그 친구 관점에서는 아마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첫 번째, 본인도 본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좀 불명확했을 것 같고, 제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하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용기를 못 내고, 근데 또 돌아서면 그 친구 속으로 욕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그 친구를 해고했거든요. 매니저로서 잘못된 행동이죠. 한 번도 피드백을 안 주고 갑자기 해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경험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리더로서 맞는 태도가 아니구나. 해고를 할 때 하더라도 왜 해고가 되는지 앞단에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매니저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읽고 줄치고 다음날 회사에 가서 적용해보고 그렇게 했었고, 그때 가장 도움이 됐던 책이 결정적 순간의 대화라는 책이에요. 영문판 제목은 Crucial Conversations라는 책인데, 그 책 보고 도움 많이 받았죠. 어떻게 어려운 대화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책 보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시간 지연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 지연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불만을 갖는 시점과 그 불만을 얘기하는 그 두 행동 간의 시간 지연. 그걸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것부터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를 하라고 한다면 시간 지연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제가 그 책 보고 깨달았던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번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이유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20년 넘게 느끼신 그 경험을 하나하나 사례로 또 구체화시켜가지고 책에 녹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 좀 저희 구독자분들도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초보 리더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어려움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내가 맡은 팀원의 경우 나보다 더 경력이 많네? 나의 이 부족함이 팀원 앞에서 좀 티가 나면 어떡할까? 이게 들통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또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취약함을 좀 어떻게든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큰데, 이럴 때 좀 리더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모든 거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 팀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 리더로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푸시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주고 그 비전 미션을 성취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리더인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개인으로서 일을 잘했던 사람들이 리더가 될 때 맞부닥치는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전문가 트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위임을 하고 하는 활동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죠. 나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가 된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똑똑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마인셋 자체가 바뀔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마인셋을 가질 수 있으면 나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게 쉽죠. 그러려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뽑았으니까. 이번에 내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의견을 좀 부탁한다. 뭐 그렇게 내가 모르는 거를 드러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내가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놓쳤는데 그거 지금 얘기해줘서 고맙다. 혹은 지난번에 내렸던 결정이 지금 보니까 더 이상 맞지 않는 것 같다. 회고해보고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행동을 나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에게도 요구해야 돼요. 너희들도 모르는 거 아는 척하지 말고 드러내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고,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거를 성공으로 포장하지 말고 인정하고 우리 빨리 바꾸자. 요즘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완벽하게 가려고 하는 거야말로 죄악 아닌 죄악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지적인 정직함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좋은 리더는 지적인 정직함을 본인이 솔선수범하고 팀원들에게 그거를 똑같이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리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여야죠. 근데 리더가 솔선수범을 해야 팀원들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 지적인 솔직함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들 머리로는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당연히 내가 모르는 거니까 인정하고 먼저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나에게 씌워진 이 리더라는 감투가 주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부하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나를 좀 무시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게 아닐까,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또 뭔가 스스로 좀 그런 올가미를 씌우시는 리더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기용님께서는 좀 그런 경험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도 당연히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니저가 됐을 때는 제 전문 영역에서 매니저가 됐기 때문에 그 영역을 잘 알고 있었어요. 팀원들보다. 근데 이제 그 윗단계로 올라가면 내가 모르는 영역을 매니저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대충 하는 영역들. 그럼 당연히 그 팀의 팀원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마인셋을 파트너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파트너. 하지만 나는 여전히 리더로서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고,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이게 사실 AI랑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더 잘하는 영역이 있고 AI가 더 잘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지만 AI한테 모든 결정을 맡길 수는 없죠. AI가 책임을 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리더의 역할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냐. 그거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실제 행동은, 업무는 내가 할 수도 있고 팀원들한테 위임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결국은 매니저로서 처음에 좀 힘들고 시간이 필요하고 실수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실수해서 좀 아파봐야 돼요. 아파야 바뀔 의지가 생기는 거라고요. 직접 체험만큼 강렬한 자극은 없다고요. 근데 이게 뭔가 후배 앞에서 내가 실수를 하는 게 약간 굉장히 부끄럽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게 참 환경의 문제인 셈인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이 나이를 또 많이 따지고 학연, 지연, 혈연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취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나 특히 실리콘밸리는 워낙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다 보니까 나이도 별로 안 따지고, 저도 같이 오래 일을 한 팀원들인데 나이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대충 요맘때 태어났겠지. 뭐 그 정도 느낌이지 명확하게 몇 년생인지 뭐 그런 건 모르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분명한 거 하나는 이제 이 환경의 영향이 있다는 거.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최상위 리더가 이제 해야 될 행동 중에 하나는 심리적 안정감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약함을 드러내고 지적인 정직함을 갖는 게
어떤 공상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나이스하게 대하고 결과가 안 나와도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심리적 안정감이라면 모든 회사가 망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심리적 안정감은 최상위 리더부터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서 처음 입사한 사람이 질문하기가 편한 환경, 자기 검열 안 하고 본인이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냐, 그게 이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의 첫 번째 척도이고, 두 번째 척도는 실패를 해도 되는 환경이냐.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세 종류의 실패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허용이 되면 안 되는 실패. 그게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는데 누군가 그 규칙을 안 따른 거예요. 거기서 생긴 실패는 인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 두 번째 실패와 세 번째 실패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교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실패는 뭐냐면 복잡해지면서 생긴 실패예요. 예를 들어 5명이 일을 하다가 20명이 일을 하는 거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업무를. 그러면 그전보다 복잡해지잖아요. 사람 손을 더 타게 될 거고. 그럼 그 과정에서 미스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복잡함으로 인해서 생긴 실패는 실패라기보다는 우리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교훈을 얻은 거에 가깝죠. 세 번째 형태의 실패는 가설을 기반으로 뭔가 해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설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가설이 틀렸을 수도 있고, 가설을 구현하는 과정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역시 실패라기보다는 뭔가를 배운 거에 가까운 건데, 심리적 안정감이 없는 환경에서는 이 세 개의 실패가 다 개인의 실패 혹은 조직의 실패로 치부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회사라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실패가 아닌 교훈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근데 다만 아까 지적인 정직함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할 때 숨기니까 실패의 크기가 커지고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심리적 안정감과 지적인 정직함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젠슨 왕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고 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거를 포장하고 지적인 정직함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실패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빠르게 인정했으면 빠르게 뭔가 배우고 더 잘할 방법을 찾는 건데, 지적인 정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으면 실패의 크기가 커지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하면 회사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쉬운 방법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의 대표, 창업자가 솔선수범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조직 문화가 바뀌진 않죠. 그래서 메인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본인이 실천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혹시 기용님께서는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리더로서 뭔가 좀 그런 실수를 인정하시거나 뭔가 심리적 안정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시는 지점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는 뭐 개발팀을 이끌다 보면 서비스 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필연적인 거지 피할 수가 없어요. 언제 발생하느냐의 문제에 가깝지 발생할까 안 할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서비스 사고가 생겼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빠르게 대응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내 실수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려고 하고,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팀원들한테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어느 팀원도 리더를 존경하지 않죠. 내가 사고 내면 팀장이 나를 손가락질하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저도 이제 개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서비스 사고를 내고 해봤으니까 제 위에 매니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반면교사로 배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팀에서 무슨 사고가 나면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하고, 다음 사고, 비슷한 사고가 생기는 거를 재발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형태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똑같은 사고를 계속해서 낸다고 하면 그거는 봐주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 생긴 사고는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까 그 관점에서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제가 책임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팀원들도 좀 더 리더를 따라가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무는 잘하지만 리더십이 없는 리더는 있어도 실무 못하는데 리더십만 있는 리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실무가 베이스가 되어야 좀 뭐 리더십도 생기고 그런 거지. 실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발휘를 해봤자 이게 과연 우리 팀원으로부터 좀 리스펙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그게 기술 조직에서는 리더가 실무를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팀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더 기술적으로 성장을 하고 싶고 그거에 관한 피드백을 듣고 싶은데 내 매니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 뭐 그런 갈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리더의 레벨에 따라 또 다른 것 같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퍼스트 라인 매니저,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매니저는 기술적인 역량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무를 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실무에서 좀 멀어지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는 뭔가 실무를 잘 아는 것보다는 팀 간의 공동의 목표를 만들고 그 공동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 회사의 비전, 미션과 얼라인되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죠. 그리고 그런 문맥을 사람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매니저의 위치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좀 많은 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기술적인 전문성에 매몰되면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는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이 개발자들이 훨씬 더 심해요. 한국에 있는 개발자들이 좀 더 심해요. 기술적인 전문성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쌓아야지 안전하게 오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수능 공부할 때부터 공부로 모든 거에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선행학습하고. 그리고 요즘 조직 구조가 보통 이렇게 기술 조직이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은 그 팀에 맡은 일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전체 그림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 뭔가 이 팀에서는 결과물이 많이 생기는데 전체를 놓고 보면 가치가 안 만들어지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술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 본 사람이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게 AI 시대에는 더 말이 되죠. 이제는 어느 개발자도 직접 코딩하지 않거든요. 아마 99% AI한테 맡길 거예요. 100% 맡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고 요즘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딩이라는 게 더 이상 전문 영역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뭐 운영을 하고 트러블 슈팅하고 좀 복잡한 에치 케이스에 들어가면 여전히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인 거고 AI의 발전 속도를 보면 이것도 시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에 너무 매몰되면 AI한테 대체되는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가. 조직 생활에서는 그거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고 개인의 커리어 관점에서는 나는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가.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저도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을 거는 나밖에 없구나. 그럼 나는 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 뭐 약간 다른 토픽이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도 다른 인종의 사람들하고 코칭을 많이 한다고요.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요. 이런 다른 그룹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안타까움이 있냐면 한국에 사는 한국분이건 미국에 사는 한국분이건 꿈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타인종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깝죠. 포모에 많이 빠져서 AI를 열심히 배우고 쓰지만 그 목적이 뭐냐. 그냥 따라가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렇게 시작은 해야죠. 배워야 되니까.
근데 나는 이걸로 뭐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지? 그런 조금 더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리더십과 별개로. 어떻게 보면 내 삶의 리더가 돼야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내 전문성을 쌓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AI가 줄 수 없는 뭔가 방향성이라든지 가치, 이쪽에 조금 더 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더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그렇죠. 말씀. 상위 레벨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리더로서 중요한 게 어떤 문제를 왜 푸는지는 사람이 정해야죠. 근데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풀 거냐는 AI한테 맡기는 세상이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전문성에 빠지면 이거 내가 하던 건데 AI가 하네? 그럼 박탈감도 느낄 거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변화를 덜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앞장서 갈 필요도 없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뒤에서 따라가기만 해도 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 지점이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만나시는 분들보다 한국 특히 개발자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에 조금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약간 왜 그렇다고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환경의 영향이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특히 실리콘밸리는 뭐 그런 환경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에 운 좋게 들어가서 거기가 대박을 치면 본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엄청나다고요. 그 다음에 꼭 그런 게 아니어도 뭐 빅테크 회사에 들어가서 연봉 좀 받고 스탁 옵션 잘 받으면 그리고 한 10년 거기 지낼 수 있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를 이룩하게 돼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그런 거지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결과지향적이죠. 나는 어떤 임팩트를 내본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한국은 그런 이동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스타트업을 간다고 해도 스타트업이 대박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시장이 작다 보니 그리고 스타트업이 한국 같은 경우는 엑시트하는 케이스가 상장 말고는 없거든요. 인수합병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꼭 상장할 필요가 없어요. 어딘가에 팔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스타트업이 돈을 벌 수 있는 루트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액수의 단위도 크지만 방법도 여러 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좀 환경적인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한국은 아무래도 이 공부에 목숨 거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일상화가 돼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공부해요. 제가 코칭하다 보면 이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모든 걸 선행학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회사의 본인의 연차를 학년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 백엔드 6년 차면 지금 저 6학년인데 6학년 맞나요? 세상에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사고가 항상 그렇게 흘러가는 거를 제가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들으면서 뜨끔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요 지점이 부족하네? 뭐 강의를 들어볼까? 대학원을 가볼까? 이렇게 좀 빠지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의사소통 능력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질문을 내 매니저한테 한다. 그럼 물론 뭐 모든 매니저가 나를 그렇게 케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나를 케어하는 매니저라면 그분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괜찮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아쉬워.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아쉬운 부분을 보강을 하거나 내가 잘하는 부분은 뭐 잘한다고 해도 또 뭐 완벽하지는 않을 테니까 내가 나를 판단해서 장점과 단점을 극대화하고 보완하고 뭐 그러는 것보다는 나를 결국 평가하고 나의 승진을 결정할 매니저의 관점을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의사소통 능력인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실제로 제가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보면 서양 문화권이나 인도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잘해요. 나 승진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하냐. 그럼 매니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동아시아권 친구들은 상당수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못 꺼내요. 체면치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면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개발자들 같은 경우 어떤 트랩에 빠지냐면 매니저가 볼 때는 기술적 역량은 이미 충분해요.
의사소통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막힌 거 있을 때 혼자 끙끙대지 말고 와서 이야기 좀 해라. 혹은 협업을 좀 더 잘해라. 뭐 그런 피드백을 주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을 판단하는 친구들은 이미 잘하는 걸 더 잘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소통 능력, 소프트 스킬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죠. 저희 티타임즈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 중에 하나가 왜 실리콘밸리 리더에는 인도계는 많은데 한국을 비롯 네 맞습니다. 동아시아권은 없나 요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그 핵심 주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 사실 뭐 미국에 계신 많은 한국인 분들도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 뭔가 사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나의 뭔가 나를 위한 보상 이런 승진을 먼저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되바라지지 않을까 요런 조금 나름의 자기 검열을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소통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살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그러니까. 네. 근데 미국에 와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창업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그 창업자들이 만든 그 회사 발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창업했는지 미국에서 창업했는지 그것만 보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어떤 지점을 좀 한국에서 창업한 회사면 본인 소개가 마지막에 한 장으로 다른 팀원들과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사람들이면 본인 얘기가 첫 번째 장에 나와요. 나는 누구고 왜 창업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냐 환경이냐 아니면은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세계에 있는 사람이냐 그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면 이게 승진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학생들도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또 어떤 게 보이냐면 저는 이력서 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거를 깨달았냐면 채용 공고를 보는 순간 이력서를 내야겠다는 욕망이 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공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이링 매니저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필요한 기술이나 경험 채용 공고에 쓰지 마라. 지금 사회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채용 공고를 보면은 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포머를 자극하는 형태로 본의 아니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다 보면 자기 검열하는 거죠. 내 이력서를 내가 왜 판단해요? 물론 좋은 이력서를 만들어서 낼 필요는 있지만 그 채용 공고에 내 이력서가 적합한지 아닌지는 그 하이링 매니저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경우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승진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면 너무 겸손한 거, 공부로 승부 보는 거 그거는 뭐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바깥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특히 서양 문화권을 가진 세상으로 나간다고 하면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방금 말씀하신 그 이력서 낼 때 뭔가 스스로 자기 검열한다. 저도 굉장히 그랬던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